지금 이 영상을 마주하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이곳에 머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굳건해 보이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도 하죠. 익숙했던 인연의 형태가 변하고 나라고 믿었던 내 모습마저 한없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 말입니다. 만약 지금 도무지 설명할 길 없는 혼돈과 미궁 속을 걷고 계신다면 어쩌면 당신은 인생에 완전히 새로운 막이 오르는 경계선 위에 서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매우 흥미로운 심리적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심연의 낡은 껍질을 벗고 비상하기 직전 우리의 삶은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며 기존의 질서가 산산조각 난다는 사실이죠. 외면했던 내면의 질문들이 쏟아지고 길을 잃은 듯한 깊은 회의감 속에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시선에서 이는 결코 실패의 징조가 아닙니다. 영적 전통에서 일컫는 영혼의 어두운 밤, 즉 심연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거룩한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를 잉태하기 위해 빛바랜 과거의 자아를 온전히 허물어뜨려야만 하는 필연적인 과정인 셈입니다. 그러니 요즘 당신의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게 흔들린다고 해서 서둘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생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이 싹 트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을 테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몇 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융이 오래전 통찰했던 깊은 진리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장이 펼쳐지기 직전 언제나 은밀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지만 오직 내면의 목소리에 깊이 깨어있는 자만이 이를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을요. 첫 번째, 낡은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융은 인간이 자기, 즉 내면의 진정한 본질에 다가가기 전 거쳐야 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장 깊숙하고 진실한 내면에 닿기 위해서는 이른바 페르소나의 해체라는 혹독한 관문을 지나야 한다고 말이죠. 페르소나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뒤집어 쓴 사회적 가면입니다. 가족의 기대, 문화적 잣대, 그리고 세상이 칭송하는 성공의 기준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허울일 뿐이죠. 수십 년을 그 가면이 진짜 내 얼굴이라 굳게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필연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가짜 얼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순간 말입니다. 20년간 오직 성공만을 위해 달려온 한 사업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한 명함과 그럴싸한 집무실, 사람들의 선망어린 시선이 그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을 바친 회사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자신을 증명하던 모든 수식어가 증발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 그를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재산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뼈대라고 믿었던 정체성이 한낱 모래 위에 지어진 누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밀려오는 지독한 공허함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직업적 위기가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조립된 거짓된 나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하지만 융의 철학에 따르면 이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이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애초에 페르소나는 명백한 한계를 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우리를 무리에 섞이게 해주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타인이 써내려간 각본 속의 조연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깊은 무의식은 더 이상 그 기만적인 배역을 연기하기를 거부합니다. 융은 이렇게 통찰했습니다. 빛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어둠을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릴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 묵직한 문장이야말로 정체성 붕괴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온전하고 진실된 본연의 모습으로 거듭나려면 깊은 무의식의 그늘 속에 철저히 억눌러둔 스스로의 그림자를 기꺼이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직면의 과정은 낡은 에고의 벽에 균열이 생길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허물을 벗는 뱀의 섭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장이 낯선 세상에 벌거벗겨진 채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몹시 위태롭고 취약한 찰나의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인간의 내적 성장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자아가 부서져 내릴 때 우리는 극도의 혼란을 겪으며 방향성을 상실한 채 깊은 자괴감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이 고통스러운 해체의 과정을 길을 쓰고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낡은 직위와 역할, 빛바랜 자화상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죠. 그것들이 서서히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흠집투성이일지언정 익숙한 낡은 자아가 주는 달콤한 안도감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곳곳이 무너져가는 낡은 집과도 같습니다. 어디에 금이 갔는지, 어느 기둥이 썩었는지 훤히 꿰뚫고 있으니까요. 문을 열고 미지의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본능적인 거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융은 그 뼈아픈 불안감이야말로 위대한 진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겹겹이 두른 페르소나가 무너지는 순간 철저히 억압되고 방치되었던 무의식의 조각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망각했던 꿈들, 차마 꺼내지 못한 감정, 그리고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원초적 욕망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영혼의 속삭임으로 다가오겠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속에 숨겨진 중대한 생의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타인의 입맛에 맞춘 거짓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위대한 도약의 순간들은 대부분 맑은 정체성의 철저한 붕괴와 함께 시작됩니다. 안정이라는 안락함 속에서 서서히 질식해가는 영혼을 견디다 못해 돌연 화려한 경력을 내던지는 어느 예술가처럼요. 평생을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남을 위한 삶을 살아왔음을 뒤늦게 깨달은 한 가장이나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선택들에 대해 돌연 깊은 회의감을 품게 된 중년 여성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의 잣대로 보면 이는 명백한 삶의 위기이자 추락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윙의 깊은 철학적 관점에서 이는 진정한 내적 자아를 찾아가는 개성화 과정의 찬란한 신호탄입니다. 여기에는 기묘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자신에게 집착하는 한 결코 삶의 가장 깊고 경이로운 장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낡은 가구로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방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언가를 비워내지 않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낡은 자아에 균열이 생길 때 밀려오는 첫 감정은 깊은 상실감일지 몰라도 무의식의 더 깊은 차원에서는 새로운 자아를 맞이할 숭고한 여백이 고요히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그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텅 빈 공허함 속에서 말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대한 물음과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동안 써왔던 사회적 가면이 벗겨진다면 내 안의 진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지만 페르소나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할 때 시야가 곧바로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애써 외면하고 감춰왔던 내면의 파편들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죠. 바로 그 찰나 우리는 지금껏 철저히 부정해왔던 날 것의 진실과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바로 무의식 속 그림자의 발현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르기 직전에는 몹시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지곤 합니다. 찬란한 빛이 쏟아지기는커녕 도리어 짙고 어두운 심연이 먼저 드리워지니까요. 이 어둠은 지독히도 고요하고 무거워서 마치 삶의 모든 기반이 허물어지는 듯한 막막함을 안겨줍니다. 억누르고 피하려 했던 생각들이 다시금 밀려오고 수년간 무의식의 밑바닥에 억눌려 있던 나의성 감정들이 터져나옵니다. 스스로도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감정의 기복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게 되죠. 더 나은 나로 나아가려 할 뿐인데 왜 이토록 삶이 요동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붕괴의 전조가 아닌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내적 변화가 태동하는 신호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아의 변형에 가까워질수록 마음 깊숙한 곳에 철창처럼 갇혀있던 그림자라는 미지의 영역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호수 밑바닥에 두껍게 가라앉아 있는 진흙침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심해는 오랜 세월 잔잔하고 투명했을 테니 수면 아래의 심연 역시 마냥 평화로울 것이가 굳게 믿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그 밑바닥을 건드리는 순간 켜켜이 쌓여있던 진흙이 일면서 맑았던 물이 한순간에 탁해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수 자체가 망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지금껏 단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던, 그러나 늘 그곳에 존재해왔던 가장 깊고 은밀한 바닥에 마침내 가닿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융심리학에 따르면 그림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며 무의식적으로 배척해온 모든 조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꾸역꾸역 삼켜야 했던 분노,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스스로 꺾어버린 야망, 차마 피워내지 못한 채 외면당한 욕구와 두려움, 그리고 숨겨진 잠재력까지도 말이죠. 이러한 파편들은 절대 연기처럼 증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의식의 캄캄한 창고로 밀려났을 뿐이죠. 그리고 당신이 진정한 심리적 성숙의 궤도에 진입하려 할 때 이 무의식은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알아채기 힘든 아주 미묘한 내면의 변화들을 통해 그 균열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묵묵히 견뎌왔던 직장 생활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독히도 숨막히게 느껴지거나 견고하다고 믿었던 인간관계 속에서 까닭 모를 분노가 끓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이 평온한 일생 속에서 정작 본인은 설명할 수 없는 지독한 공허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낯선 감정의 소용돌이를 두려워합니다. 자신이 점점 비관적으로 변해간다고, 혹은 진짜 내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착각하기 십상이죠. 하지만 융의 통찰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그림자가 고개를 드는 현상이야말로 온전한 참된 자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림자 속에는 맹목적인 어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규범에 억눌려 감춰야만 했던 내 안에 가장 생동감 넘치고 진실된 생명력 또한 그곳에 숨쉬고 있죠. 평생토록 남과 갈등 한 번 빚지 않고 유순하게 살아온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타인의 눈에는 한없이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으로 비치겠지만 정작 그 내면의 지하실에는 폭발할 듯한 분노나 자유를 향한 처절한 갈망, 온전히 나답게 살고 싶다는 본성이 생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수십 년간 그 거짓된 가면을 고수해온 것이죠. 하지만 결국 영혼의 질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그동안 얽매여 있던 삶의 견고한 틀을 모조리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는 그저 사람이 삐딱하게 변했다고 오해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억눌린 그림자가 마침내 자기를 알아달라며 부르짖는 아우성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그림자의 발현은 영혼을 찢어놓을 듯한 극심한 내적 갈등을 동반하곤 합니다. 삶의 궤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싶은 강렬한 열망과 동시에 익숙한 안온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맹렬히 충돌하는 것이죠. 마음 한구석은 안전지대 밖으로 뛰쳐나가려 발버둥치지만 다른 한구석은 끊임없이 뒷덜미를 잡아채며 끌어내립니다. 이러한 팽팽한 영혼의 줄다리기는 마치 내 안에 전혀 다른 두 자아가 기생하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기를 인생 최악의 위기로 오판하곤 하죠.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는 무의식에 굳게 닫힌 암실문을 비로소 열어젖힌 것과 같습니다. 어두운 방에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들면 허공을 떠도는 먼지와 어질러진 방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듯 말입니다. 불을 켰다고 해서 갑자기 방이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면의 진짜 풍경을 한층 깊어진 인식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게 된 것뿐이죠. 이러한 내면의 여정은 찬란한 빛이 도래하기 전
짙은 흑암 속에서 잉태되는 성경 속 수많은 영적 거듭남의 은유들과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가 광야로 나아가 40일 동안 고독과 유혹 속에서 뼈를 깎는 영적 시련을 마주했던 일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성서적 상징주의에서 광야란 단순한 척박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 세계의 가장 황량한 풍경이죠. 세속적인 꼬리표와 허울을 모두 벗어던진 채 오롯이 자신의 맨 얼굴을 대면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성찰의 공간입니다. 융의 시각에서 이 광야의 시간은 무의식 속 그림자가 일어나는 과정과 완벽히 포개어집니다. 내면의 가장 은밀한 기조가 폭로되는 치열한 영적 시험의 무대인 셈이죠. 마치 성경의 인물들이 혹독한 광야를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진정한 소명을 깨달았듯 우리 역시 스스로의 지독한 어둠을 맨발로 걸어 나온 후에야 참된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중반에 접어들어 진로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이 과정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누군가는 수십 년간 모두가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일구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신의 삶이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뼈저린 상실감에 시달리게 되죠. 처음에는 그저 이유 모를 찝찝함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는 통제할 수 없는 초조함으로 끝내는 극심한 삶의 회의감으로 몸집을 불려갑니다. 자신의 직업, 인간관계, 심지어 자신이 살아온 궤적 전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이는 내면의 그림자가 온몸으로 보내는 처절한 메시지입니다. 지나치게 오랜 세월 무덤 속에 방치되어 있던 창조적이고 반항적이며 자유를 갈망하는 야성이 마침내 무덤을 뚫고 나와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발버둥치는 것이죠. 이 개별화의 과정이 유독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림자가 결코 친절하고 명확한 언어로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감정의 파도, 기이한 꿈, 혹은 스스로도 납득 안 되는 충동적인 반응의 형태로 불쑥 튀어나옵니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에게 미친 듯이 질투를 느끼거나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향해 불쾌감이 솟구치기도 하죠. 융은 이러한 투사자금이 곧 우리가 필사적으로 도려내고 부정했던 내면의 파편들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심리적 거울이라고 통찰했습니다. 그림자가 수면 위로 솟아오를 때 우리는 평생을 피해 다녔던 서늘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원했던 그 삶입니까? 길을 잃었다는 막막함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깊은 곳을 향한 여정의 첫걸음이 됩니다. 진정한 자아를 마주하려면 내면의 온전한 모습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찬란한 빛뿐만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까지도 말이죠. 그러므로 그림자의 발현은 결코 심리적 붕괴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가장 은밀한 심연으로 걸어 들어오라는 내면의 조용한 초대전이며 아직 피어나지 못한 삶의 이면을 똑바로 응시하라는 부름입니다. 때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가장 깊은 절망의 늪에 빠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완벽한 영혼의 탈바꿈을 향한 문턱에 서 있는 찰나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온전히 의식하기 시작하면 현실 세계 역시 미묘한 파동을 겪게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인연들이 어긋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누던 대화는 겉도는 듯 공허해집니다. 그토록 편안했던 공간조차 한순간에 낯선 타국처럼 멀게만 다가오죠. 그렇게 벌어진 마음의 틈새로 완전히 새로운 생의 국면이 펼쳐집니다. 오롯이 자신의 영혼과 단둘이 마주서는 법을 체득해야 하는 치열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성스러운 고독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단계입니다. 살다 보면 짙게 깔린 정막이 마치 손끝에 만져질 듯 무겁게 내려앉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일상의 언어들은 점차 빛바랜 무채색으로 변해갑니다. 나의 안식처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장소들마저 불현듯 이질적인 공간으로 둔갑하게 되죠. 참으로 기이한 것은 곁을 떠난 이가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세상 한가운데 혈혈 단신으로 버려진 듯한
뼈저린 고립감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감정을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징표나 궤도를 이탈해 길을 잃어버린 인생의 위기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칼 융의 분석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는 정신적 여정 중 맞이하는 대단히 경이로운 찰나입니다. 비로소 이른바 신성한 고립의 상태로 걸어 들어가는 귀중한 순간인 셈이죠. 이때 겪는 홀로됨은 누군가에게 내쳐졌다는 비참한 소외감과는 그 결부터가 완연히 다릅니다. 버림받았다는 감각은 자아를 한없이 위축시키고 내면을 두려움과 분노로 곪게 만들지만 신성한 고독이 품고 있는 본질은 다릅니다. 그것은 새 속의 소음이 철저히 차단된 깊고 울창한 원시림 속으로 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절대적인 고요가 숨막히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음악을 틀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익숙한 목소리로 공백을 메우고 싶어지죠. 허나 그 정막 속에 지그시 머물다 보면 점차 미세한 진동들이 귓가에 닿기 시작합니다. 바스러지는 낙엽의 속삭임, 굵은 나무 기둥 사이를 굽이치는 바람의 숨결, 그리고 마침내 대지를 딛는 자기 자신의 묵직한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윙의 철학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무의식 저 밑바닥에 잠들어 있던 영혼의 심층적인 목소리를 자각하는 때로 봅니다. 그는 자아의 거대한 도약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외부의 인정이나 평가에 더 이상 기대어 설 수 없는 척박한 내면의 황해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고 통찰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규정하던 사회적 가면이나 주변의 기대치, 가족과 지인들의 잣대가 점차 그 견고했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이 증발해서가 아닙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강렬하게 요동치는 진정한 자아의 부름이 시작된 것입니다. 평생을 타인의 기대라는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 살아온 한 인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번듯한 전공을 택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안착하며 누가 보아도 흠잡을 데 없는 평탄한 삶의 궤적을 그려왔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지독한 공허가 영혼을 덮쳐옵니다. 곁에는 여전히 벗들이 있고 번듯한 명안도 쥐고 있으며 일상적인 대화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가슴 깊은 곳의 태엽이 어긋난 듯한 위화감을 지울 수 없게 되고 서서히 스스로를 고립시킬 시간을 갈구하게 됩니다. 영혼 없는 피상적인 모임들을 하나둘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해질녘 홀로 묵묵히 밤거리를 배회하거나 거들떠보지도 않던 책장 속 문장들에 탐닉하고 그저 몇 시간이고 정적 속에 앉아 사색에 침잠하곤 합니다. 타인의 눈에는 이러한 모습이 사회적 도피나 우울로 비칠지 모르나 심층 심리 차원에서는 영혼이 껍질을 깨고 성숙해가는 치열한 산고의 증거입니다. 칼 융은 일찍이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진정한 고독이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동치는 진실을 세상과 소통할 길이 없을 때 찾아온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인간 무의식의 전곡을 찌르는 통찰입니다. 군중 속에서도 우리가 그토록 뼈저리게 외로운 이유는 결단코 혼자여서가 아닙니다. 영혼의 용광로에서 끓어오르는 거대한 변환의 불길을 그저 그런 일상적인 언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지평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의미망을 향해 팽창하기 시작할 때 낡고 낡은 과거의 관계망으로는 그 광활한 변화의 부피를 더 이상 품어낼 수 없는 법이죠. 이 지독한 과도기를 지날 때 숱한 이들이 고립감에서 달아나려 발버둥칩니다. 강박적으로 빈틈없이 약속을 잡아 일정을 우겨놓고 자아의 텅 빈 심연을 직시하는 공포를 외면하고자 소셜미디어나 쾌락, 업무 혹은 무의미한 새 인연에 도피처를 마련합니다. 허나 융은 단언했습니다. 내면의 숭고한 침묵으로부터 끝없이 도망치는 자는 개성화 과정의 가장 눈부신 도약대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입니다. 성스러운 고독이란 칠흑 같은 암실과도 같아서
오직 그 완전한 어둠 속에서만 내면에 깃든 고유한 핏줄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을 가득 채우던 번잡한 소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비로소 무의식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근원적인 물음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나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의 박동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지 관성과 타인의 시선,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끌어안고 있는 껍데기는 무엇인가? 이토록 묵직한 화두들은 세속의 아귀다툼 속에서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기꺼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독대할 용기를 품은 자에게만 그 서늘한 진실을 현현할 뿐이죠. 인류사의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창조자들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이 지독한 단절의 터널을 통과했다는 흥미로운 궤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의 가장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직전 문호와 예술가 그리고 철학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시적으로 세상과의 시공간을 차단해버리곤 했습니다. 이는 결코 세상을 향한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의식의 조각들을 재배열하기 위해 무한히 확장된 내면의 여백이 절실히 필요했던 까닭입니다. 단단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캄캄한 흙더미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디듯 우리 인간의 정신 역시 완전히 새로운 삶의 궤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심연의 침묵 속에서 자신을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1665년 잉글랜드 전역을 집어삼킨 참혹한 흑사병의 창궐로 인해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굳게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풋내기 학도에 불과했던 뉴턴 역시 상아탑을 떠나 울즈소프에 자리한 한적한 고향집으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죠. 그로부터 장장 2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그는 지성의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된 채 유배와도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지적 자극을 주던 강의실도 강단도 사라진 그곳에는 익숙했던 학문적 논쟁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골 마을의 무거운 정적과 꼬리를 무는 고독한 사색, 그리고 온갖 번뇌로부터 완벽히 해방된 텅 빈 의식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허나 역설적이게도 뉴턴이 미적분학, 광학, 중력법칙의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런 철저한 고립의 시기였습니다. 후대 과학사가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기적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이러한 위대한 발견들이 학계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보지 못한 생각들을 연결할 수 있는 깊고 짙은 고독 속에서 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면이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공허함 없이 온전히 홀로 서는 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타인과의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유대감을 맺을 수 있죠. 다만 그 관계가 더 이상 고립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온전한 충만함에서 우러나옵니다. 성스러운 고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혼자만의 시간은 무언가로 채워 넣어야 할 공백이 아니라 가만히 귀 기울여야 할 여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미세한 직관이 깨어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지나온 삶을 반추하게 되며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결정들에 일구심을 품게 됩니다. 관습이라는 먼지 아래 묻혀있던 새로운 가능성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삶의 가장 결정적인 장이 열리기 직전 이 시기가 찾아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진실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이 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묵묵히 존재하는 법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과거의 나에게 더 이상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나로 완전히 옮겨가지 않은 그 모호한 경계의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이 밀려올 수 있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는 방황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관문이자 시선을 내면으로 돌려 더 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자아로 거듭날 준비를 하도록 이끄는 전환의 공간입니다. 훗날 돌아보면 생애 가장 뼈저리게 외로웠던 그 순간이 사실은 삶의 방향이 은밀하게 바뀌기 시작한 기점이었음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스러운 구독이 여정의 끝은 아닙니다. 해답은 보이지 않은 채 심연의 질문들만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일종의 과도기적 풍경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둠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법을 배워야 하죠. 네 번째, 정체성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입니다. 이 여정에 이르면 중대한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혼돈과 두려움, 상실감이 반드시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대로 칼융의 시각에서 이러한 감정들은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자아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건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했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문제는 위기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는가에 있습니다. 이 불안정한 시기를 의식적으로 통과하는 법을 깨우치지 못한다면 바로 그 감정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당신을 끝없이 과거의 모습으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원칙은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대신 가만히 그것을 응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융 심리학에서 아주 미묘하면서도 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불안 앞에서 두 가지 양상 중 하나를 보입니다. 이성적 사고로 두려움을 억누르려 하거나 그 상황으로부터 서둘러 도망치려 하죠. 그러나 이 두 가지 반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심연으로 밀어넣어 우리의 행동을 보이지 않게 조종하도록 만듭니다. 융은 이를 두고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는 한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똑바로 마주하기를 거부할 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심리적 역동이 삶의 궤적을 만들고 있음에도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하듯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려움을 범람하는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급류에 휩쓸리면 공포에 질려 발버둥 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 득 위에 선다면 물길의 흐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어디서 발원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언제쯤 잔잔해지는지를 관망할 수 있죠. 두려움을 관찰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두려워하는가? 혹은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의 감정에 질문을 던질 때 막연했던 불안은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실체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명확한 이름이 붙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은 서서히 본연의 힘을 잃게 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이야기에서 아주 현실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업을 며칠 앞두고 그는 매일 아침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카페에 파리만 날릴지 모른다.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다. 친구들이 비웃을 것이다 등 온갖 재앙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는 대신 차분히 글로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자신을 공포로 몰아넣는 모든 것들을 나열하고는 마치 타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듯 그 목록을 객관적으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그 두려움의 실체가 단 한 번도 현실에서 일어난 적 없는 허구의 시나리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관찰의 과정은 그가 맑은 정신을 유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는 두 번째 원칙은 두려움이 아직 선명하게 남아있을지라도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행동하기 전 반드시 자신감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지만 융은 인간의 마음이 결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확신은 행동에 앞서 나타나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행동을 통해 서서히 구축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는 어떤 이에게 꼭 맞는 신발이 다른 이에게는 발을 조이는 고통이 될 수 있다. 모든 삶에 들어맞는 비법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완벽한 공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끝없이 시도하고 좌절을 맛보며 그 속에서 길을 수정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책을 출간하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품고 살았지만 단 한 번도 남에게 자신의 글을 보여줄 용기를 내지 못한 한 젊은 여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의 머릿속에는 내겐 재능이 부족해, 혹은 사람들이 내 글을 우스꽝스럽다고 여길 거야 라는 익숙한 그림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큰맘 먹고 글쓰기 수업에 등록합니다. 강사가 학생들에게 각자의 글을 소리내어 읽어보라고 지시했을 때 그녀는 당장이라도 그곳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떨리는 두 손을 부여잡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극적인 순간이나 두려움에 맞선 거창한 승전부가 아닙니다. 그저 오랜 세월 자신도 모르게 세워둔 마음의 장벽에 작은 균열을 내는 한 걸음일 뿐이죠. 수년 동안 말입니다. 이처럼 미약한 발걸음들이 묵묵히 쌓이다 보면 서서히 새로운 자아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할 세 번째 깨달음, 어쩌면 가장 험난한 과제일지도 모르는 이것은 바로 불확실성 속에서 호흡하는 법을 체화하는 일입니다. 정체성의 혼란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아득함을 선사하곤 하죠. 누구나 선명한 나침반을 갈망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거라는 확신에 기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칼융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성화라는 내면의 통합 과정에서는 그 어떤 달콤한 보장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저서 적서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길은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면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진정한 여정이란 바깥 세상 어딘가에 숨겨진 채 당신의 발견만을 기다리는 보물이 아닙니다. 내면의 속삭임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용기를 낼 때 비로소 발끝에서부터 조금씩 형태를 갖추어가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15해가 넘도록 관리자로 헌신했던 한 중년 남성은 어느 순간 삶의 근원적인 의미가 징발해버린 듯한 공허함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는 철밥통 같던 직장을 미련 없이 떠나 명상을 안내하는 수행자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1년간 그를 지배한 감정은 뼈저린 회의감이었습니다. 스스로 쌓아올린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잿더미로 만든 것은 아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허다했죠. 그럼에도 그가 달랐던 점은 성급하게 정답을 내놓으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함조차 여정의 필연적인 일부로 껴안으며 하루하루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알 수 없음을 견뎌내는 인내의 토양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차원의 정신적 내면의 힘이 움트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결코 박제된 이름표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박동하는 유기적인 흐름이며 용감하게 뛰어든 경험의 파도를 타고 끊임없이 변주하고 팽창하며 성숙해갑니다. 자아의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온실 같은 안전지대로의 회귀를 뜻하지 않습니다. 발밑이 요동치는 지진 한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전진하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요동치는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스스로를 정교하게 재조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뒤를 돌아보는 날, 몹시 경이로운 사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끔찍한 아수라장 같던 그 시절이 사실은 지금의 단단한 당신을 당금질해낸 뜨거운 용광로였음을 말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떨림 속에서도 행동으로 옮기며 알 수 없는 내일을 자연스러운 삶의 결로 받아들이게 될 때 미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혼돈의 소용돌이인 줄로만 알았던 것들 속에서 심오한 우주의 질서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찰나 경이로운 징조들이 고개를 듭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찬란하고 의미 깊은 장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들 말입니다. 5번째, 삶의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입니다. 내적 성숙을 향한 순례길에는 훗날 뒤돌아보았을 때 비로소 선명해지는 특별한 시공간이 존재합니다. 공포심에 쫓겨 도망치는 대신 그 강정을 고요히 응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한 벼랑 끝에서도 행동하는 지혜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불확실성이란 삶을 파괴하는 적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자연스러운 증거임을 수용하는 순간입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오묘한 화학작용이 시작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탈바꿈을 외부 세계가 거울처럼 천천히 비춰내기 시작하죠. 칼 융의 통찰에 따르면 이는 한 개인이 본연의 자아를 찾아가는 개성화의 여정 속으로 한층 깊숙이 침잠하는 단계입니다. 이 무렵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 하나가 일상에 스며듭니다. 바로 동시성입니다. 정신적 내면과 물질적 외부 세계가 이성적인 잣대나 인과관계로는 도저히 풀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교감하는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는 자라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지독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눈부신 막이 오르기 직전 주변의 모든 것이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는 것입니다. 밥줄이 흔들리는 듯한 위기감이 엄습하기도 하고 영원할 줄 알았던 인연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며 맹신했던 가치관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평생을 바쳐 지어올린 삶의 뼈대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착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 난장판은 결코 실패의 낙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정신적인 환골탈태를 알리는 신성한 전조입니다. 융은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의식의 탄생도 없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무의식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자아가 깨어날 때마다 처절한 산고가 뒤따른다는 뜻이지요. 낡고 해묵은 껍데기들이 산산조각나야만 마침내 새로운 생명이 태동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삶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던 것들이 서서히 생명력을 잃고 시들어갈 때 바로 그 전환점의 문턱에 서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8해 동안 은행 창구를 지키던 한 여성은 오랜 세월 자신이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정답의 길을 걷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안 부럽지 않은 연봉과 탄탄한 직장, 그리고 세상이 박수쳐주는 번듯한 명함까지 쥐고 있었죠.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매일 아침 사무실 문턱을 넘을 때마다 남의 몸에 억지로 끼워 맞춰진 마리오네트가 된 듯한 기괴한 괴리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회의와 영혼 없는 실적 압박은 그녀의 내면을 바싹 메말라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기묘한 전조들이 일렁였습니다. 밤마다 캔버스에 색을 입히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바로 그달 예술이라는 낯선 세계에 몸담고 있는 3명의 타인들과 연달아 우연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인터넷 창을 무심히 띄운 어느 날 다시 붓을 잡아볼까라는 찰나의 충동이 머릿속을 스치는 바로 그 정교한 타이밍에 한 미술 강좌의 관구가 망막에 박혔습니다. 차가운 통계학의 시선으로 보자면 이 모든 현상은 그저 흔해 빠진 우연의 장난일 뿐이겠죠. 하지만 융의 현미경은 다른 진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인과적 결합 원리인 이 현상을 단순한 확률의 오차 범위로는 도저히 재단할 수 없는 둘 이상의 사건이 빚어내는 의미 충만한 조화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작위적인 우연, 그 이상의 심연이 개입된 결과라는 뜻이죠. 이렇듯 필연 같은 우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나침반처럼 작동합니다. 억지로 핸들을 꺾으려 들진 않지만 무의식 깊숙이 웅크리고 있던 진짜 자아가 당신을 본연의 궤도로 이끌고자 은밀한 신호를 보내고 있음을 속삭입니다. 감담하지만 묵직한 울림을 남긴 또 다른 사내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사무실 책상 앞을 지키며 굴곡 없는 일상을 이어갔지만 영혼의 불꽃은
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퍼즐 조각 하나가 어긋나 있다는 찝찝함을 떨치지 못하면서도 변화를 향한 공포심에 발목이 잡혀 안주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낡은 본가를 정리하던 중 까맣게 이끄진했던 대학 시절의 낡은 제도 도면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무의식의 그늘 밑에 처박아 두었던 과거의 뜨거운 열망과 정면으로 마주한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불과 일주일 뒤 그는 동업자를 찾고 있던 오랜 벗과 조우합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무의미한 사건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리는 순간이죠. 이는 결코 우주가 부리는 초월적인 마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잃어버린 본성에 가까워질 때 늘 곁에 존재하던 가능성들을 무의식적으로 포착해내는 섬세한 각성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림이 말한 동시성이란 환상이 아닙니다. 억압되었던 내면의 세계와 외부의 현실이 비로소 완벽한 공명을 이루는 경이로운 찰나입니다. 삶의 거대한 전환점이 도래했다는 또 다른 징후는 바로 낡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다는 강렬한 자각입니다. 이러한 균열은 거창한 비극을 통해 오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고요한 어느 날 아침, 불현듯 찾아오곤 하죠. 눈을 떠 늘 보던 방안을 둘러보는 순간 지금까지 뒤집어 쓰고 있던 페르소나가 더 이상 지금의 나와 맞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흙에 덮인 깊은 뿌리처럼 영혼의 가장 중대한 진화는 짙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며 이루어집니다. 내면에서 소용돌이치는 낯선 질문들, 알 수 없는 갈망과 불안은 곧 무의식의 토양이 뒤집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뿌리가 생명력을 바꾸어낼 때 나무 전체의 형태는 필연적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자아를 찾는 여정은 결코 확신 속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의심 속에서도 기어코 한 걸음을 내딛는 날 것 그대로의 용기에서 비롯되죠. 이 혼돈이 당신을 어느 낯선 심연으로 이끌지 전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 떠미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파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직관에 몸을 맡기기 시작하며 눈앞의 시련들이 결단코 길을 잃었다는 형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되려 그림자를 직면하고 껍질을 깨부수도록 강요하는 본연의 자아로 향하는 필연적인 관문일 뿐입니다. 훗날 이 지독했던 혼돈의 터널을 돌아보는 날, 당신은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아노미 같았던 그 불안의 밤들이 실은 내면의 질서를 재조립하는 가장 눈부신 개성화의 첫 페이지였음을 말이죠. 고통 없이는 진정한 나로 거듭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찬란한 영혼의 만개가 시작되기 직전, 삶은 우리가 맹신했던 모든 세계관을 철저히 붕괴시킵니다. 익숙했던 사회적 가면들은 부서지고 단단했던 신념마저 형체를 잃고 부유합니다. 당신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 황량한 무의식의 사막 한가운데 버려집니다. 그러나 그 지독한 정막 속에서 마침내 더 깊은 심연의 무언가가 뚜렷한 맥박을 뛰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은 무언가를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써왔던 수많은 거짓된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던지는 고통스러운 바그리의 과정이라고요. 그 혼돈의 불길을 기꺼이 견뎌낼 용기를 쥐는 순간 미세하지만 폭발적인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무의미했던 일상에 의미 있는 우연들이 쏟아지고 상상치 못한 인연과 사건들이 마치 운명의 톱니바퀴처럼 당신의 궤도로 빨려 들어옵니다. 이는 곧 내면의 통합이 외부 세계로 투사되어 나타나는 장엄한 거울 효과입니다. 지나온 족적을 가만히 내려다보십시오. 그 잔인토록 막막했던 날들은 길을 잃고 방황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안착해야 할 단 하나의 종착지, 바로 진실된 당신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한 무의식의 치열한 안내서였을 뿐입니다.